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오늘이구나. 이거 강연회 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강연회 준비를 하나도 안 해서 1시간 안에 어떻게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할까 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핵심만 1시간 정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게 다시 편집을 했고요. 한 20-30분 정도는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겁니다. 저는 현업에서 지금 공인중개업이랑 경매회사를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경매 시작할 때는 이런 학원이나 책 그런 게 없었어요. 10몇 년 전만 해도.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나서 중개업을 하다가 예전에 그 경매회사 서초동에 있는데 입사를 했어요. 하면서 한 컨설팅을 하다가 몇 개월만 좀 배워보고 중개사무소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1시간 정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웬만한 학원 강의 6개월치는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을 전혀 몰라도 경매를 몰라도 권리 분석하는 거 알려드리고 물건 보는 거 알려드릴 겁니다. 경매를 왜 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경매를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경매라는 건 아주 근시안적인데 부동산에 왜 관심이 있으시죠? 대부분? 부동산. 요즘에 뭐 아파트 가격이 뛰니까 나도 한번 어떻게 해봐야 되나? 경매는요. 부동산 큰 툴에 있어서 일부밖에 안 되고 제가 이제 저희가 오늘의 경매 회원이 있어요. 회원이 컨설팅 의뢰하시는 회원들이 있는데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최저가가 1회 유찰돼서 4억이거든요. 그러면 4억 쓰면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예.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5억짜리 아파트를 4억에 살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매 입찰한다고 해서 이거를 뭐 4억 3천에 낙찰받고 그럴 확률은 없어요. 그래도 금매보다 좀 싸고 총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접근하는 거다 보시면 되고 한 5, 6년 전 대비해서는 많이 경매가 대중화가 됐고요. 경매를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제가 볼 때 95%가 아파트하고 빌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책 보면 뭐 특수물건이다.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잖아요. 특수물건이라는 거는 그런 용어가 있지도 않아요. 뭐 유치권이 있으면 특수물건이고 일반 아파트를 입찰하면 특수물건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경매하신 분들이 입찰장 한번 경매법정 갔다 오신 다음에 다시는 안 해요. 이 아파트 낙찰되는 금액을 보고 나서. 분명히 시중에 있는 책이나 학원에서 교육 들을 때는 뭐 3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를 몇 채를 사고 뭔가 막 부풀어 있잖아요. 지금 대출 규제가 된 지 한참 됐고 12, 16에도 또 한번 막았는데 기대출이 안 되거든요. DSR 적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12년 전에 경매 처음 할 때도 그렇게 거저먹는 경매는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뭔가 사업성을 도모하다 보니까 뭔가 좀 크게 있어 보이고 경매라고 하면 돈 된다는 생각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되게 긍정적인 분들이에요. 대부분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경매 왜 하냐고 물어보면 뭐 돈 벌기 위해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아직도 이런 분들 많아요. 부정적인 시선. 남의 뭐 망한 집 뭐 이런 거 해서 내가 그걸 취득해서 이익을 남기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느냐라고 하시는데 경매는 시작되는 게 빚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은행 빚을 못 갚거나 아니면 개인 채권에 의해서 누군가는 그 빚을 청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안 해도 어차피 은행에서는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장금이 배당금이 쌓이면서 빚을 다 청산을 할 거예요. 예. 은행에서도 이제 부실 채권이 많아지면 경고를 많이 받는데 뭐 유동화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빚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누군가 갚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정적인 시선이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좀 보시면 현업에서 활동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 네거티브 전략을 많이 하세요. 뭐 한 3, 4년 전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 집 사면 망한다. 뭐 하면 망한다. 뭐 하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하는데 누군가는 투자를 해요.
그 투자를 할 때 무조건 맹목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옥석을 가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경매 입찰장을 가잖아요. 한 번만에 낙찰될 확률이 있을까요? 내가 한 번에 딱 가가지고 낙찰될 확률. 한 번 딱 가서. 5억짜리 6억 쓰면 낙찰이 되겠죠. 예. 제가 보통 1년에 한 컨설팅 하는 것보다 제 거 입찰 더 많이 하거든요. 보통 7, 80번을 가는데 그 중에 많이 낙찰되면 5번, 6번 돼요. 예. 여타 뭐 경매회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낙찰시켜주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현실과 또 입찰장에 가서의 결과는 틀립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경매로 저렴하게 취득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시세보다 더 쓰는 사태가 많이 발생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을 몰라도 알아야 될 상식, 이 5번이 사실 중요합니다. 살면서 등기부등본, 특기사항 증명서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뭔지,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뭔지, 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면은 등기법만 1년 배우고요. 지적법이랑 이 건축물의 용도를 보는 거 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거 공법을 1년 배우거든요. 이걸 책 하나에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10분 만에 끝내는 권리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5분 만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 현장에 답이 있다.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명도 말씀하셨는데 배당을 좀 알면요. 명도가 되게 쉬워져요. 배당도 책 한 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빨리 뭔가를 속성으로 습득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잘못된 판단이냐 아니냐, 이거를 좀 컨택을 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이제 10번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입찰표 작성 시 주의사항. 예, 경매법정 가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2억을 써야 되는데 20억 쓰시는 분들. 2억 쓰기로 약속해놓고 당일날 봤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다 내 물건 입찰을 하는지 알아. 그래도 막 2억 3천을 써요. 뭐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 파트 2에 좀 주안점을 뒀는데요. 1번을 가장 많이 실수하세요. 권리분석 아주 기초적인 걸 못해가지고 유찰이 아파트나 주택이 많이 됐는데 뭐 5억짜리가 뭐 1억 2천까지 떨어졌어. 우와 해가지고 뭐 한 4억 얼마 썼다가 입찰보증금을 다 날리는 경우. 너무 초보적인 건데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은 유찰이 많이 되는 물건은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경매 초보자도 도전해 볼 만한 아파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경매법정 가시면은 이제 한 50대에서 60대 된 여성분들이 솔로로 입찰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고객들 중에 경매 컨설팅 대행 맡기신 분들 중에서 주택을 우리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혼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굳이 뭐 컨설팅 수수료 주지 말고.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권리 분석 할 것도 없고요. 현장 조사 가서도 한두 번 가서 별로 볼 것도 없고요. 시세 대비해서 심리전만 잘하면 돼요. 예, 뭐 고스톱 잘 치시는 분들이 낙찰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초등학생도 한 번만 알려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이런 아파트나 빌라. 네.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단독주택 제가 이제 사례로 해놨는데 경매물건에서는 남들이 좀 꺼려하는 물건 있잖아요. 외관적으로 좀 오래되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낮고 이런 단독주택을 어떻게 개량할 건지 그런 감각도 좀 있으셔야 돼요. 최근에 그 신당동 20억짜리 경매물건 요 사례는 제가 경매 진행되는 사례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낙찰이 된 게 최근에 있는데 단독주택 중에 신당동에 있는 게 감정가가 20억이었는데 30억에 낙찰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말이 안 되죠. 감정가가 20억인데 왜 30억에 낙찰되냐. 근데 작년에 그 앞에 있는 건물은 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8억 정도 돼요. 감정가의 함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수익률은 경매물건에서 다가구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고통을 좀 느끼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요건 제가 사례로 해놨고, 경매의 장점이 있죠. 장점이 뭘까요? 경매의 장점. 2002년에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민사집행법.
옛날에 민사소송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민사집행법으로 넘어갔거든요. 명도하기가 되게 수월해졌어요. 그런 부분,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서 문턱이 좀 낮아졌고, 경매가 제일 좋은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공법상 제한이 있는 매매를 금지시키는 물건을 경매를 취득하면은 말끔하게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주택이나 부동산을 살 때 갑구나 을구에 여러 가지 권리관계 복잡한 게 있단 말이에요. 등기부상.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받으면 깨끗하게 다 포맷이 돼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은 부동산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은 부동산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부동산 가치 평가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취득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출구 전략이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금매로 산 것도 있고 또 경매로 취득한 것도 있는데 천안에 다가구도 있지만 팔지 못하는 부동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저도 몇 년째 묶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월세는 잘 들어오는데 회전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경매의 단점은 부동산 전반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도 내가 지역적인 분석을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해도가 좀 필요하고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이 만약에 12월 26일인데 낙찰이 됐다. 45일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금에 대한 압박. 입찰 들어가기 전에 내 투자 자금과 대출 가능 금액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명도 부분이 아무래도 어렵죠. 명도. 야, 경매하면 아내인 사람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명도 어려울까요? 사람과 협의하는 거거든요. 이사비 준다고 그러는데 법으로 이사비 주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협의가 안 돼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될 때 만약에 500만 원이 나온다. 근데 그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차라리 이사비 주고 3, 4개월 안에 내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명도가 어려울까요?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는 거거든요. 잘못 걸리면은 3년, 5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명도를 해봤는데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는 보통 3개월을 넘긴 적은 없고요. 예, 사람이 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공장이라든가 건축물 중에 큰 건물 중에 집담한 거 있죠. 공사대금 채권으로 인해서 진짜 유치권이 있는 거. 그런 부분 좀 난해한데 그런 것도 사전에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어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유치권이 과도하게 있는 물건을 현장 조사에서 유치권자를 만나지 않고 입찰하는 바보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 네. 부동산 경매는 제가 이제 책 후반부에도 이렇게 해놨지만 권리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권리 분석한 다음에 이제 시세 잘 파악해서 낙찰 받아야 되고 명도한다. 이제 세 개만 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낙찰도 중요하지 않고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 않고 명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딱 한 번만 낙찰 받아보시면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중요한 거는 부동산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부동산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거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차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는 빚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경매 신청을 하지요.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하면요.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할 때 핵심 키워드예요. 대항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항력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항력? 생각하시면 금방 쉬워요. 대항할 수 있다. 내가 낙찰받고 나서 가셔야 됩니다 하는데 안 가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대항력이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최초 근저당 시점, 말소기준 권리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집주인이 대출받기 전에 전입한 세입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항력이 있어요. 초보들은 대부분 이 사람의 전세보증금이 3억이다. 이거를 낙찰받고 다 내줘야 되니까 이거 입찰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대항력 있는 물건도 90%는 입찰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배당 요구 종기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낙찰을 받아서 낙찰 금액이 5억이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 하시는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내가 받을 전세 보증금을 낙찰받은 금액에서 법원에서 배당할 때 받겠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배당 요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인수를 하는 거고, 경매 물건 중에서 지금 시중에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 중에 권리 분석을 깨기 힘든 물건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0개 중에 한 2개 있을까? 그냥 난 답답하죠. 이제 경매 컨설팅 할 때 제가 이제 과장으로 처음에 입사했을 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은 이익 집단에 있는 사장 밑에 있는 직원이다 보니까 고객을 막 유치해야 되고, 겁도 좀 줘야 되고, 그래야 나한테 의뢰를 하고, 또 뭐 경매 낙찰 받으면 수수료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막 그래요. 아, 이건 어때요? 이 경매 물건 어떻게 좀 어렵지 않나요? 겁을 잔뜩 주죠. 쉽지 않다고. 큰일 난다고 이거. 전문가랑 상의하라고. 제가 비밀을 알았는데 경매 물건 못 들어가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자금이 없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가 끝나면 매각의 준비라고 해서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야, 이 물건 얼마야? 감정평가해. 그 부동산 안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해. 그렇게 해서 이제 매각의 준비를 하고 나서 이 매각기일이 입찰하는 당일입니다. 낙찰되고 이제 매각 실시하는 당일. 그리고 나서 이 경매 매각된 게 허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부 결정을 하는 기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다 내고 나면은 그 돈이 법원에 쌓여 있거든요. 그 돈 가지고 배당을 하는데, 배당이 딴 게 아니고 돈 받을 사람들 줄 세워놓고 배당 순위에서 돈 주는 거예요. 배당 순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아시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억이 있다고 5억을 다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서울이 아마 3,400만 원일 텐데 최우선 변제금액이라고 해서 주택 임차인 중에 소액으로 보증금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를 변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파트 중에 방이 4개 있는데 경매가 진행되니까 방마다 전입자를 다 넣어가지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형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강제 경매 방해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할 때 많이 싸워요. 채권자가 저 사람은 가짜자, 난 진짜다. 그건 진짜 경매 낙찰받고 내가 그 소유자 입장에서 배당길 날 배당을 굳이 보러 갈 필요는 없는데 꼭 한번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경매 신청하고 낙찰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줄 서 돈 나눠줄게, 이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낙찰 후 경매 절차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매각기일 이제 낙찰 받고 나면은 14일 안에 법원에서 야, 이거를 내가 그 잔금을 낼 수 있게 확정을 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낙찰 받자마자 각종 이해관계자나 특히 뭐 경매 당한 사람이 그 즉시 항고를 합니다. 보통. 이거 좀 늦춰보려고 일부러. 그런 경우, 즉시 항고는 매각대금의 10%를 공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시간 끌기 용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 달 정도 좀 시간 벌어보려고. 어쨌든 14일 후에 매각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는 45일 안에, 토탈 45일 안에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금 납부하는 날 그 해당 경매계에서 등기 촉탁 신청을 해주고 우리는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잔금 내는 날 인도하라는 명령을 신청을 해요. 옛날에 민사집행법 전에는 명도 소송을 했거든요. 지금은 하도 버팅기고 안 나가니까 인도명령 신청을 잔금 때 하면은 뭐 최대 1년, 적게는 6개월 안에 내보낼 수, 강제력이 이때부터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잔금 내는 날 인도명령 신청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인도명령 신청 기간은 잔금 내고 나서 6개월 안에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도를 할 때는 인도명령 신청, 강제집행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협상을 같이 해야 돼요. 내용증명도 보내주면서 법원에서 뭔가 날라오면서 협상을 해야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명도하면 끝나고. 제가 학원 강의할 때 이 경매 절차를 한 달 했어요. 한 달.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법원 경매 정보 보통 어디서 정보를 받으세요? 경매 정보. 경매 뭐 어디서 있는지를 알아야지. 대법원 사이트 코트 옥션 가시면 무료로
경매 진행하는 거 다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지지옥션, 구독션 이런 데는 요 사이트가 좀 불편해요. 하나하나 보려면은 일일이 그 항목별로 클릭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유료 경매 정보지, 뭐 저희가 제공하는 오늘의 경매 어플 같은 경우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놨고요. 저희 오늘의 경매뿐만 아니라 유료 경매 정보지는 권리 분석까지 다 돼서 봐요. 내가 어디 경매회사에 딱 전화를 했는데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라고 전화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 사건 번호를 딱 넣으면 권리 분석된 게 보이잖아요. 제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래 권리 분석하려면 등기사항 증명서도 봐야 되고 매각 물건 명세서도 봐야 되고 전입세대 열람도 봐야 되는데 유료 경매 정보지에 이미 다 해석이 돼서 나와요. 근데 굳이 해석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사이트는 많다. 법원 경매 정보 가셔도 꽤 볼 수 있는데요.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도 많고 저희 사이트도 무료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등기부등본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너무 어렵게 바꿨어요. 등기사항 증명서. 네. 요거는 우리가 아는 그 등기부 중에 요약본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거든요. 지금 등기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 가압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 대부분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구는 여기 써져 있을 텐데 소유권 외의 사항입니다. 대부분 이제 뭐 채권 채무 관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맨 하단에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말소기준 권리라고 해놨거든요. 정식 명칭은 말소기준 등기인데 경매물건에서 말소기준 권리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압류, 가압류 등등등이 있는데 99%는 근저당이고요. 그 근저당권자의 거의 또 99%는 은행이에요. 사실상 이 정도 얘기하면 권리분석이 끝나는 거예요. 예. 이거 차분히 보시고 대입하면 너무 쉽습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전부가 있거든요. 정말 특이한 사항이 뭐 압류라던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고요. 대부분 근저당이에요. 등기부 등본 보면은 을구에서 근저당이 누가 제일 먼저 설정이 돼 있는지 그것만 보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뭐 1월 1일 날 됐다. 뭐 1월 2일부터 뭐 을구든 뭐 각종 뭐 등기부상에 뭐 1월 1일 이후에 이제 뭐 권리들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다 소멸돼요. 그래서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라고 해서 자기도 소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 근저당보다 먼저 들어왔던 친구들 있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시간이 빠른 뭐 이 밑에 있는 거라던가 지상권, 지역권 등등은 인수된다. 항상 인수되는 거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인데 경매 입찰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제가 볼 때 99.9%는 분묘가 있는 거를 취득을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아까 제가 성립이 된 게 있다고 그랬다? 거의 없다고 그랬죠. 유치권? 사전에 협의 보던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입찰 안 들어가도 돼요. 사실상 뭐 못 들어갈 게 없다라는 얘기고 소멸되는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무조건 시간이 늦은 뭐 각종 권리들이 다 소멸된다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우셔야 될 거는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등기 중에 근저당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압류 정도. 이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말소 기준 권리 아까 압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압류. 근저당도 있고 압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2013년 5월 28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얘보다 먼저 들어왔죠. 2012년 5월 17일. 시점이 더 빠르잖아요. 얘네는 무조건 인수. 이 전입 대항력이라는 거는 그 선순위로 전입돼 있는 뭐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고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갑구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을구에 뭐 어떤 뭐 후순위 세입자 5월 28일보다 늦게 들어왔던 세입자라던가 또 압류라던가 예고등기 등등등등등 뭐 이게 100개고 1000개고 개를 비롯해서 3번부터 8번까지는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법원에서 우리가 잔금 내면은 촉탁등기로 자동으로 다 소멸해서 깨끗하게 을구만 생깁니다. 내가 대출 받으면은
경락잔금 대출 받으면 을구, 예를 들어서 뭐 은행빚, 그 정도 대출. 근데 대부분 선순위에 이런 거 대부분 요 2번 있잖아요. 2번은 있을 수 있는데 갑구에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은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다. 뭐 압류나 가압류나 근저당, 경매개시, 기입등기 그 정도만 외우시면 끝나요. 그것도 외우기 싫다. 근저당만 생각하세요. 근저당. 그리고 걔보다 시점이 빠른 애는 인수, 늦은 애는 소멸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권리분석 끝이에요. 제가 좀 이따 대입을 해드릴게요. 이것만 인지하시면 금방 끝나거든요. 대항력은요. 대항력.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을 사게 되면 뭐 세입자 같은 경우 전입하잖아요. 전입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그 주민센터 가면은 계약서 가지고 전입 신고하면서 확정일자 하잖아요.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배당 순위, 내가 돈 받는 순위고요. 그 전입하는 거는 대항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딴 건 안 해도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민센터 가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같이 받죠. 어떤 분들은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을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배당 순위는. 전입에 따라서 대항력 발생 시점이 있고 우선 변제 요건은 대항력, 전입을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사람이 우선해서 내가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어려운가요? 대항력?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제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잖아요. 중개사한테 물어보잖아요. 4억짜리 빌라를 들어가는데 깨끗한 집에 들어가야겠죠. 내가 전세가 3억 5천이면. 선순위로 은행에 뭐 빚이 뭐 3억이 있다. 아무도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빚이 없는 걸 알고 들어간 사람은 내가 대항력이 있는 거고 빚이 있는 걸 알고 들어간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간단한 거거든요. 대항력 있는 사람이 내 전세금을 낙찰자한테 받을 요량이면 배당 요구 안 하면 되고요. 난 너하고는 얘기하기 싫으니까 네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법원에서 내가 받을 거야 하는 사람은 배당 요구하시면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신고하라는 거 그것만 잘 맞추면 돼요. 현장 보고서 이제 경매회사 가면은 막 이런 서류 장난하죠. 군기 잡으려고. 야 현장 갔으면은 뭐 담당자 누구 만났고 소재지가 어떻고 등등등등등등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현장 조사할 때요. 저희 현장 조사할 때 뭐가 중요하냐 하면 몇 명이 입찰할 거지? 관리비는 얼마나 밀렸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야 뭐 거 가면은 몇 명이 입찰하는지 어떻게 아냐?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현장 안 가봐도 몇 명 들어올지 대략 알아요. 뭐 12명 들어온다. 이건 아니지만 이거는 10명에서 15명 들어오겠다. 5명 미만 들어오겠다. 그 정도 대부분 알거든요. 명도 확인서. 명도 확인서라고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명도 확인서. 명도를 했다는 확인서. 첨부 서류, 낙찰받은 매수인이 명도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낙찰받은 사람이고 새로운 소유권자인데 이 명도 확인서를 제가 이렇게 발급을 해줘야 그 돈을 가지고 배당받을 안에 있는 점유자가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케이스 있잖아요. 이사비 안 줘도 돼요. 그 사람이 배당을 받으려면 내가 집주인 입장에서 명도를 했네? 그러니까 짐을 다 뺐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제가 이거 인감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를 한 통을 띄워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도 확인서가 명도할 때 되게 좀 중요해요. 기일입찰표 제가 원본 사진을 했다가 너무 좀 지저분해가지고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법원 가시면 기일입찰표를 쓰고 입찰 보증금 봉투 넣고 대봉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뭐 대인 쓰는 거는 번외로 하더라도 여기에 사건 번호를 써야 되거든요. 사건 번호가 뭔지 아세요? 사건 번호? 자, 읽어드릴게요. 사건 번호, 뭐 타경, 뭐라고 막 써 있어요. 물건 번호도 있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입찰 보증금 쓰는 란이에요.
예전에 경매는 내가 그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를 썼거든요. 지금은 픽스돼 있어요. 현재 최저가의 10%를 여기 쓰게 돼 있고 이 입찰 가격에서 경쟁을 다투는 겁니다. 되게 어이없게도 2억을 써야 되는데 공 하나 더 써서 20억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사건 번호 거꾸로 쓰시는 분, 물건 번호 엉뚱하게 쓰시는 분, 대리 입찰할 때 인감도장 찍어야 되는데 지도장 찍는 분, 이름 거꾸로 쓰시는 분 많아요. 근데 웃긴 건 초보는 오히려 실수를 잘 안 해요. 초보 아닌 분들이 실수 더 많아요. 보통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미리 좀 사건 열람도 하고 차분하게 써야 되는데 낙찰 좀 많이 했으니까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막 급하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초보들은 일주일 전부터 잠이 안 와서 이런 실수를 못해요. 미리 써와요. 한번 써보시면 알거든요. 경매 교육을 10년, 1년 아무 의미 없어요. 받아봐야. 이 돈이 단 한 푼이라도 한번 써봐야 이게 아주 짜릿짜릿합니다. 예. 경매 교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입찰 딴 건 다 필요 없고 입찰 가격 여기 절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수정하셔서 무효되는 분들 많아요. 여기 수정하신 분들 이런 데만 수정해도 되는데 여기 써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